6월 1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이준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그의 나이 36, 30대가 당의 수장이 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죠. 그만큼 한국 정치에서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준석 후보가 큰 일을 했다면서 정치사의 길이 남을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비빔밥처럼 공존해서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당대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이 썰렁하죠. 안규백 의원과 송영길 대표 보좌관 등이 잇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송 대표는 조금 전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초유의 슈퍼 전파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회는 내일 자정까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오늘도 뜨겁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아주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민주주의를 악마에게 던져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를 놓고도 파장이 크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야당 인사를 탄압하는 야수처의 혁신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30대 당대표의 탄생 등 오늘 큰 뉴스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인 수시호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그리고 저기 백반장, 그리고 이제 정치부회의 애청자를 부르는 공식 호칭이죠. 정회원 분들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회원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수시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죠. 그게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노안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이제 작은 글씨는 못 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정회원 분들한테서 뭐 중요한 질문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원분들은 정회원분들이고 저희는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저희 호칭이 다 다르니까 운영진 어떻습니까? 운영진. 운영진? 정회원, 운영진. 이거 좀 나중에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별로신가 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예상을 깨고 박준호 마커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이제 쭉 취재해 왔기 때문에 박준호 마커를 1번으로 하기로 했고요. 신혜원 체커. 네.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준석 후보, 지금 당대표죠,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영국으로 떠났는데요. 이 출국하기 직전에 이준석 신임 당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큰일을 하셨다, 훌륭하다라면서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7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신혜원 체커가 소개를 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준석 돌풍은 국민의힘 차원을 넘어서 한국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걸로 보이고요. 아마 문 대통령도 그 부분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조만간 청와대에서 직접 회동이 진행될 가능성도 또 있어 보이네요. 좋습니다. 박준호 마커의 발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제는 이준석 대표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이 대표는 2위를 기록한 나경원 전 의원에게 당원 투표에서는 밀렸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가 됐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정치부회의 개편 이후 우리 신체컬 밀어내고 이렇게 첫 번째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 정 의원님들은 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준스톤 때문입니다. 네, 돌이라는 의미죠. 돌은 한자로 바꾸면 석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이 그분을 부를 때 사용한 애칭입니다. 그럼 우리 복국장은 럭국장이 되는 건가요? 복국장의 이름인 산복으로 애칭을 짓자면 어워드 복이 되겠군요. 헛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다 사회생활의 일환입니다. 자, 이준석 돌풍이 결국 실현됐습니다. 주인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이준석 국내힘 신임 당대표입니다. 준스톤, 스톤 윈드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에게 무궁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변은 없었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변이라고 해야 할까요? 헌정 사상 최초의 30대 원내 교섭 단체 대표가 됐는데요. 이 타이틀만 놓고 보면 이변이지만요. 본 경선 내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변은 없었던 겁니다. 이준석 대표 실제 경선에서도 43.8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37.14%로 2위를 기록했고요. 그 뒤로는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의원 순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37.41%로 40.93%를 득표한 나경원 전 의원에 조금 밀렸지만요.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 58.76%를 기록을 하면서 나 전 의원을 크게 앞서서 결국 당선에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신임 당대표의 당선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용광로 이론은 미국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요즘은 샐러드볼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샐러드볼에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볼입니다. 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 때 통합을 강조하며 용광로론을 꺼내들었죠. 이 대표는 용광로가 아니라 샐러드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보다는 공존에 방점을 찍은 셈이죠. 사실 이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지난달 발제에서 했던 얘기와 정말 놀랍도록 똑같았기 때문인데요. 근래에는 사실 미국 사회를 표현한 용어로 용광로보다 샐러드 볼이라는 좀 더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용광로와 달리 샐러드 볼에 담긴 재료들은 각자의 풍미는 유지하면서 다 함께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말이죠. 나 전 의원이 왜 샐러드 볼이 아니라 하필 용광로를 택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용광로 안에서는 각 구성원의 개성은 빛을 잃을 위험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이건 둘 중 하나겠죠. 이 대표가 정치부 회의의 열성 경위원이거나 아니면 제가 우리 신토토를 뛰어넘는 예지력을 지녔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왠지 지금도 이 대표가 주민을 실시간 시청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박마커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 슬과탐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띄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과외봉사라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이런 이색적인 스펙 때문일까요? 우리 10년 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눈에 들어서 여의도 정가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공주라는 지적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왜 얼음공주가 아닌지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건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항상 인상이 그런 이미지로 대응하시기 때문에 피해자 이미지 약간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왜 사람들은 자꾸 박근혜만 때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그 김종인 비대위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에 공신으로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옆에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2016년 탄핵 정부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친박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되죠. 바른정당에 합류한 이 대표, 2017년 대선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유승민 후보 어제 청년 정책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받더니만은 압도적인 의로 청년들에게 지지받는 그런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준비된 청년들을 위한 대통령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을 통합한 미래통합당에 복귀를 하면서 친정에 이제 다시 합류하긴 했지만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계라는 개파 공격을 받은 건 바로 이런 이력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소위 배지와는 인연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보수 진영의 험지로 꼽히는 곳이죠. 서울 노원병에서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에 내리 출마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마이너스 3선이란 비아냥도 들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영선 중진이란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던 건 화려한 입담 덕분이었습니다. 꾸준한 방송 활동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캠프에서 보여준 역량과 2030 세대에 대한 소구력에 힘입어서 결국 최연소 당대표라는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정치 전반에서 젊은 세대가 그들의 아젠다를 다루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아젠다들을 많이 발굴해서 논제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도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춰 기성 여의도 문법을 깨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3무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캠프 사무실, 차량 지원, 지지 호소 문자가 없었는데요. 대신에 SNS를 통해서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했죠. 그렇다면 조직도 없이 선거 자금은 대체 어떻게 모았을까요? 또 저기 많이 알려진 게 코인 투자해가지고 선거 치를 자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 수십억이다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 그 나왔잖아요. 정도는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수억 원인 거예요? 우리 공식 선거 운동에 국회의원들이 후보들이 나가서 쓸 수 있는 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됩니다. 네. 그 지역구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억 이하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근데 6억 아니에요, 6억? 예? 6억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답을 세밀하게 하기 어려운 게 가상자산이라는 게 네, 이 대표의 전공은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인데요. 자신이 직접 만든 자동 투자 프로그램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고 밝혔던 바 있죠.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번 돈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선거운동 사흘 만에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모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이준석 대표의 비전이 뭔지, 당대표가 되기까지 정치 역정은 어땠는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보다는 당대표가 된 지금부터가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헌정사 최초 30대 영선 당대표, 준스톤 바람 계속될까? 네, 앞서도 저희가 이제 문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 그 발언도 저희가 소개를 했잖아요. 비단 이제 국민의힘뿐 아니고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걸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아까 이제 그 샐러드 볼하고 용광로 있잖아요. 박준우 마커가 어떻게 그걸 미리 예상하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아무래도 이 대표가 평소에 정치부회를 즐겨보다가 제 발제를 벤치마킹한 거 아닐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요? 아니면 제가 예지력이 올라갔거나 둘 중 그래요? 하나겠죠. 예. 좋습니다. 역시 이제 모두가 즐겨보는 국가대표 정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국가대표 정치 뉴스쇼 정치부회의 다시 한번 좀 홍보를 하고요. 그 예전에 보면은 이제 국회에 가면 전부 정치부회의를 틀어놓는 그런 통경이 있었어요. 제가 시간대를 의원실 돌아다니다 옮겼다가 보면은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그렇게 꼭 정치부회를 보더라고요, 그 시간대. 글쎄 말이에요. 네. 자,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를요. 신채거 좀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이준석 대표가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다라고 했고요. 내가 지지하는 대선 주자가 당의 후보가 되고 문재인 정부를 꺾는 총사령관이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주자를 낮추는 것으로 그것을 달성할 수는 없다. 상대가 낮게 가면 더 높게 가고 상대가 높다면 더 높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경쟁 원칙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것도 복국장이 좋아하는 문구 있잖아요. 그 미셸 오바마의 When they go low, we go high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정회원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항의하진 않겠죠? 네. 조만간 한번 그 정회원 인증 프로그램을 한번 해야 될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또 전화 좀 해봐요. 혹시 네. 정혜연 맞는지 네, 연락 좀 전화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 대표가 한 얘기가 조금 더 있죠.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이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서 흑색 선전과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고도 했는데요.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불필요한 음모론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던 나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 같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이에서 상호 간의 논리적인 비판이나 진심 어린 지적이 아닌 불필요한 욕설과 음모론, 프레임 씌우기 등의 구태로 의존하려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은 그들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이 맞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는요,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의 구체적인 설계라고 했는데요. 후보 때 공약을 한 것처럼 이달 중에 토론 배틀로 2명의 대변인, 2명의 상근 부대변인을 공개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토론 배틀을 벌여서 대변인을 뽑는다고요? 네, 정말. 아, 그럼 뽑히는 대변인들은 정말 대단하겠는데요. 언변이. 네. 그렇죠? 네. 자, 이 대표가 오늘 가수 임재범 씨 노래를 패러디해서 수락 연설을 했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상황이에요? 네, 그 임재범 씨가 부른 곡 중에 너를 위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이런 유명한 후렴구인데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을 하면서 후렴구를 패러디해서 마무리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해가지고요. 뭐 반응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아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박마커를 보는 제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사실 불안했어요. 제가 이거 부를까 말까 뭐 네. 스스로 불안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혹시 그 박마커 낙선한 후보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었어요? 네, 그 이 대표는 국민의당과 합당이라는 이 중차대한 거업 수행에서 주호영 의원이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요. 주 의원에게 합당 업무를 맡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해선 뭐 득표율에서도 상당한 힘을 보여주셨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당원들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다 이렇게 치켜 세웠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대선 과정에서 나 전 의원의 격에 맞는 중차대한 역할을 부탁드릴 의향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낙선한 후보들도 이제 아쉬움은 남겠지만 뭐 축하 인사를 뭐 당연히 건넸을 거고요. 특히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바지까지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선을 벌였잖아요. 어떤 장면을 보여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일단 결과가 발표되니까 먼저 축하를 건네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준석 신임 대표와 모든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어느 자리에서든 국민의힘의 승리와 정권 교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호영 의원도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후회가 남지는 않는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변화의 바람과 변화의 요구를 저도 마음 깊이 받아 안아가겠다 낙선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새 지도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G7 회의에 가기 전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네, 영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당선 축하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큰 일을 하셨다, 훌륭하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이렇게 치켜 세웠는데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 이 대선 국면이라서 당 차원이나 여의도 정치에서는 대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와는 협조해 나가면 좋겠다,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협치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준석 대표와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들어있는 발언으로 일단 보이고요. 지난달이죠.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3개월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했잖아요. 아마 이준석 당대표 탄생 이후에 그게 또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참, 류 실장.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 또 민주당 지도부가 내놓은 반응들도 있죠. 네, 일단 민주당 대변인인데요. 이소영 대변인은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제 동갑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동갑이에요? 네, 둘이 동갑이고요. 우리 민주당은 보수의 변화가 반갑다. 당원의 70%가 50세 이상이고 영남권의 당원이 과반을 넘는 국민의힘에서 청년 당대표가 선출되었다는 것은 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정치 전반에 새로운 기대와 긴장을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지금부터는 탄산수와 사이다의 대결로 국민들께 청량함을 드리겠다면서 새로운 정치의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축하 대열에 동참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수락 연설 가운데 다른 생각과 공존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대목에 매우 공감한다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과 정치인에 필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함께 고정관념을 깨자며 대한민국의 모든 차별도 함께 깨고
정략적이고 낡은 진영 논리와 증오와 분열, 좌우이념의 관성도 함께 깨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 대표의 당선에 우리 민주당도 더 큰 변화로 세대 교체를 통해 시대 교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치권 세대 교체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네. 자, 이재명 지사도 국민의힘이 대단한 선택을 했다. 기성 정치에 대한 심판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올렸고요. 여권도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네요. 제가 좀 보니까 아까 이제 박마커 노래 부른 거에 대해서 정 의원들이 상당히 비난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런 반응은 별로 없네요. 네. 제가 또 소식적인 노래를 좀 좋습니다. 듣습니다. 네. 아무튼 소통하는 회의 네. 계속하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헌정사 최연소 당대표, 비빔밥 공전으로 대선 승리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뉴스체커의 뉴스픽5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국회가 오늘 오후부터 전면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셧다운 사태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에서 열리는 G7 회의 참석을 위해서 조금 전 영국으로 출국했고요. 6개월 만에 재개된 조국 전 장관 재판 소식도 있습니다.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대사인데 정치부 회의엔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네, 정회원 식구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다 함께 오프라인에서 정모하는 그날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 보겠습니다. 국회 셧다운 8년 1,300명, 법정의 시간 3주 더, 그리고 2년 연속 G7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을 볼 텐데요. 민주당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정오부터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비롯한 모든 건물이 차례로 폐쇄 조치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국회 셧다운입니다.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코로나의 국회도 멈췄다. 자, 어제 국회 모습입니다. 직원들이 저렇게 갑자기 퇴근을 하고요. 자, 뭔가 이렇게 셧다운되는 느낌인데 자물쇠까지 지금 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상황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못 나가게 채운 건 아니고요. 못 들어오게 채운 건데. 네, 지난해 8월 두 번째 국회 셧다운 때 장면인데요. 우리 사건 반장님과 썰전 라이브 앵커님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오늘 오전 국회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실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머무는 회의실 곳곳 모두 꼼꼼히 소독했습니다. 이틀 새 4명의 확진자가 잇따랐죠. 확진 판정을 받은 시의원과 접촉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어제 확진됐고, 이어서 안 의원의 보좌진 2명과 송영길 대표의 보좌진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 대표는 다행히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상황이 상황인 만큼 민주당은 모든 일정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침에 예정됐던 당정청 협의회부터 최고위원회의, 또 부동산 정책 결론 내기로 했던 의원총회까지 전면 취소입니다. 당 대선 주자 캠프도 비상에 걸렸는데요. 자, 안규백 의원, 정세균 캠프의 총괄 사령탑입니다. 지난 9일에 정 전 총리와 토론회에 동석했고 이후에 캠프 관계자들과 회의도 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7일에는 K안보포럼이라는 세미나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났습니다. 자, 이 전 대표 유독 검사를 자주 받게 되는 듯한데 오늘이 벌써 8번째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의 선거 상황실이 있는 민주당 당사를 가보겠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당 지도부가 긴급 회의도 열었죠. 이낙연 위원장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드러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를 입고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날입니다. 서 장관과 육해공군 관계자 15명이 어젯밤 긴급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이 떴습니다. 특히 서 장관은 해외 출장을 위해서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고요.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검사도 받으시고 한 상태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도 이총 방식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들어가시면 한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길 바라야죠.
네, 다음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픽 2년 연속 G7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엔 미국, 올해는 영국으로부터 2년 연속 초청을 받은 건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으니 사실상 첫 번째 참석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의 버금은 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G7, 소위 선진국 7개 나라로 구성된 국제 모임입니다.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이 속해 있습니다. 매해 의장국이 몇 개의 주요 국가를 선택해서 초청하는데요. 이 미국의 대중국 연합전선을 위해서 한국을 포함시켰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실제 위상이 G7에 한참 못 미쳤다면 현실화될 수 없었을 겁니다. 문 대통령은 6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하여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이를 계기로 한동안 중단됐었던 대면 정상외교를 재가동합니다. 일단 영국, 호주, EU와의 양자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관심인데요. 문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는 아직 한 번도 대면 만남을 갖지 않은 소위 어사입니다. 자, 어사. 요새 MZ세대와 소통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신조어인데요. 우리 속보도 잘 치고 정리도 잘하는 백반장 설명 들어볼까요? 어사는 줄임말인데요. 어색한 사이에 각 앞글자를 따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배, 저 국장님이랑 어사인데 선배도 국장님 점심자리에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물론 저는 국장님과 어사는 아닙니다. 완벽한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 멘트는 제가 시킨 게 아닌데 국장이 아까 강제로 좀 시키신 것 같은데. 어사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사 맞아요. 표정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딱 표정을 봐도. 네, 어사, 소위 말해서 어색한 사이란 뜻입니다. 다만 2박 3일 동안 정상들이 제한된 공간에 함께 머무는 만큼 공식 회담이 아니더라도 비공식 약식 회동, 풀 어사이드는 언제든 성사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특히 경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직접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구매해서 저소득 국가에게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 발표도 했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is back and democracies of the world are standing together to tackle the toughest challenges and the issues that matter most to our future. The United States will purchase an additional 500 million doses from Pfizer vaccine that will donate nearly 100 low and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They will be the beneficiaries. Let me say it again, with no strings attached. 때문에 G7 공동성명에 중국이 꺼리는 홍콩, 신장 위구르 문제와 대만 해역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벌써부터 중국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9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停止干涉中国内政，美国最大的威胁是美国自己。把自己的事情办好，比什么都重要。 네, 다음 주에도 G7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신만 맞았다면 당장 영국으로 날아가는 건데요. 자, 이어서 나머지 픽 보겠습니다. 법정의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조국의 시간이란 회고록을 펴낸 조국 전 장관, 오늘은 법정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재판이 연기되면서 6개월 만에 출석했습니다. 오전에는 유재수 사건, 즉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있었고요. 오후부터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이라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조국, 정경심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선 것,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섰을 때 이후 처음인데요. 지금은 둘 다 피고인 신분입니다. 오전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투망식이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픽은요. 3주 더입니다. 네, 말 그대로 3주 더입니다. 7월 4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다만 7월부터 도입될 새로운 거리두기의 안착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단계적 확대 적용이 시작됩니다.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지역은 전체 관중의 30%, 1.5단계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고요. 콘서트장도 100인 미만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최대 4,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8년 1,300명입니다. 2013년부터 8년간 남성 1,300명의 알몸 사진과 또 영상 27,000여 개를 찍어서 유포하고 판매했습니다. 일명 남성 몸캠 사건의 피의자 김영준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김 씨는 본인을 여성으로 가장해서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또 남성들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여성 불법 촬영물도 다수 사용했습니다. 단독 범행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됐는데 마스크 좀 잠깐 벗어주실 수 있을까요? 마스크 좀 잠깐 내려주실 수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정혜연 분들 어느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참 많네요. 아까 이제 유 실장의 그 정빠져야 정치부 회의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또 나왔는데 중독성이 있어요. 네. 뭐 사실이니까요. 네. 사실이니까요. 네, 자주 좀 해주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픽으로 꼽은 법정의 시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네, 오늘 재판이 2개 열렸는데요. 오전에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을 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그 재판이 열렸고요. 또 오후 2시부터는 아내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녀 익시 비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피고인석에 선 겁니다. 두 사람이 대화도 나눴다는가요? 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 교수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조 전 장관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서로 눈을 마주쳤을 뿐 길게 대화를 하거나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그 최근 이제 회고록 제목에 빗대서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는 거죠. 네, 신체커는 법정의 시간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검찰은 위조의 시간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설명을 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조 전 장관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해야 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회 셧다운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의 접촉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 오늘 모든 회의가 다 취소가 됐죠. 다행히 조금 전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송영길 대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 송영길 대표는 오늘 오전에 음성 판정을 받긴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무소속 김홍걸 의원 보좌진의 확진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토대로 접촉자 파악에 집중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당 정청 협의회부터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까지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안규백 의원과 접점이 있는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등 대선 주자들도 현재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추가 확진자가 없어야 할 텐데 상당히 네. 이제 국회가 비상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국장 그리고 오늘 제가 픽으로 꼽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수사 속보도 조금 들어와 그것 있습니다. 좀 짚어봐야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이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당초에 철거를 맡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력들이 당초 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현행법상 재하도급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 4명을 입건하고 또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또 지자체에 제출한 해체 계획서와 달리 건물 상층부가 아니라 아래층부터 철거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사를 감독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했는지, 업체 선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행정기관 인허가 절차 적법했는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연도 계속 전해집니다. 사망자 9명 모두 버스 탑승자였죠. 사고 당일 한 부녀가 함께 버스에 올랐는데 버스 앞좌석에 앉은 아버지는 건물 붕괴 당시 인도에 심어진 아름드리 나무가 완충작용을 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뒷좌석에 앉은 딸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곰탕집을 운영하는 64살 여성은 큰아들의 생일날 숨졌는데요. 아침에 미역국을 끓인 채 급하게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들이네요. 오늘 신체커가 뽑은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법정에선 조국 정경심, 검찰 위조의 시간 비판입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1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정회에서 개그 센스를 좀 배우고 싶은 분께 여쭤볼게요. 유정아 상황실장, 어떤 키워드가 궁금한가요? 우리 백반장도 좀 스타가 되고 싶어서 좀 여기 합류한 건가요? 끝나고 제 명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긴급 체포 키워드가 제일 궁금한데요. 네, 고맙습니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긴급 체포 대상은 바로 20대 친모와 동거남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살 남자아이가 머리가 크게 다친 채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아이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양쪽 볼과 이마에 멍자국이 있는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된 건데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와 목마를 태우고 놀아주다 떨어졌다. 멍자국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뇌출혈 증상을 보였던 아이는 수술은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품위 손상입니다.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람 강용석 변호사인데요.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의 사생활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두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본 건데요. 강 변호사의 과태료 징계는 이번이 2번째로 당시에도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무혐의입니다.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혐의를 벗은 건데요. 아버지 기영옥 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앞서 기 씨 부자는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업 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농지 용도를 무단 변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에게 돈만 보냈다는 기성용 씨의 진술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기영옥 씨에 대해선 농지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농지 업무를 담당한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유정아 실장한테 명함 받고요. 또 개그 센스 좀 배우도록 하고요. 그 속보 잘 챙겨서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올 거잖아요. 네. 그때 좀 전해주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를 보겠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를 했죠.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중재를 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회신이 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인데 어떤 사연인지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로 떡하니 표시된 독도. 지난 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명의로 IOC에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앞으로 말입니다. 그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독도 표기는 단지 지정학적인 표시일 뿐 정치적 선전은 아니라고 한다. 일본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럼 됐다는 걸까요? 더욱이 답변을 보낸 이도 바흐 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내용도 형식도 우리나라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건가 싶습니다. 더 황당한 건 IOC의 답변이 거의 일본 정부의 주장을 복붙한 수준이란 겁니다. 독도는 일본 땅 아니냐 되묻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まず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韓国側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IOC는 우리 편이다. 확신이 있어서였을까요? 일본 정부의 행태,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IOC에 중재를 요청하자 올림픽 헌장까지 들먹이며 정치적이다. 나를 세웠습니다. IOC の役割と使命としてスポーツと選手を政治的または商業的に不適切に利用することに反対するとの条項があることは 3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IOC는 이 조항을 내세워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우라고 권고했었죠. 일로 한불, 일본이 하면 노맨스, 한국이 하면 불륜인가 봅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른바 독도 세리머니를 했다가 메달을 박탈당할 뻔했었죠. 박종우 선수는 IOC의 이런 태도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원 메달 박탈까지도 될 수도 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너무 관대하게 좀 그래 버리니까 공평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의아한 부분은 있죠. 박 선수는 응원단이 건네준 응원 피켓을 건네받았을 뿐이었죠. 그럼에도 IOC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겼다는 이유로 메달 박탈까지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계획적인 일본의 이 독도 표시, 이건 그냥 지정학적 위치 표시라는 겁니다. 결국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명의로 바흐 IOC 위원장에게 다시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IOC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트는 IOC가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냐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에 나섰는데요. 전제 범죄 깃발하는 부분을 허가의 증거라든지 또 독도 표기 문제 있잖아요. 거의 전적으로 일본 외무성의 대변인 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일본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돈의 꼭두각시입니다. 지난 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실린 만평인데요. 바흐 위원장이 이렇게 애벌레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배고픈 IOC 먹어대는 이야기라는 제목이 눈에 띄는데 방영권이란 이 사과를 열심히 파먹고 있는 겁니다. 사과남에 물을 주고 있는 인물, 일본의 스가 총리입니다. 일본 내에선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림픽을 취소하자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만일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IOC가 최대 4조 원에 이르는 중계권 수수료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OC에서 아마겟돈이 아닌 이상 올림픽은 열린다고 한 이유, 바로 돈 때문인 겁니다. IOC 입장에선 스가 총리가 어떻게든 버텨줘야 합니다. 물론 스가도 올림픽 개최가 절실한 상황이긴 하죠. 菅政権は現在政権発足してから最低の支持率になっています。で、菅政権の思惑はオリンピックを成功させて支持率を、上げて、そして衆議院の解散総選挙をやりたいと、そういう政治的思惑があると思います。 IOC가 스가 정부를 감싸고 도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스가의 선거 전략일까요? 이번엔 일본 자위대가 독도 도발에 나섰습니다. 일본과 국제사회의 안정을 다룬 홍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는 문구를 동해 위에 떡하니 박아놨습니다. 일본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우리나라가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 빅3로 통하죠. 세 사람 모두 직접 보이콧을 거론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보이콧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보이콧하느냐 문제는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술은 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겁니다. 평창 때도 분쟁 지역화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일본의 전술에 말려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외교적인 노력을 치밀하게 해야 되고. 국가대표 출신이죠. 민주당 이모경 의원도 보이콧은 최후의 수단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희망 섞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점 하나를 좀 빼줬으면 좋겠다. 독도는 대한민국 거지만 2018년에도 대한민국도 정치적인 판례를 지켜줬기 때문에 일본이 이번에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독도를 점 하나로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흔히 일본을 이웃 국가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잘못 찍은 점 하나 때문에 아웃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톡 쏘는 제안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3년 전 평창 때 잊지 못한 이 독도가 새겨진 유니폼. 이번 도쿄올림픽에 입고 나가 전 세계인에게 선보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지정학적 위치를 표시한다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네. 황희 문체부 장관이 IOC에 다시 중재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까 이제 조멘토도 얘기했지만요. IOC가 글쎄요, 뭐 극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IOC가 그동안 보여왔던 여러 가지 태도를 봤을 때 그럴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기다려는 봐야죠. IOC가 뭐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 아까 이제 조멘토가 분석은 했지만 정말로 좀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데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오늘 나온 속보 하나만 좀 짚어보면요. IOC 집행위원회가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제안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IOC 집행위원회가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 이틀 전인 오는 7월 21일에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최종 투표에 붙일 예정이고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아마 결정이 될 듯합니다. 서울과 평양의 남북한 2032년 올림픽 유치 도전은 공식적으로 무산이 됐는데요. IOC가 지난 2월에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개최지 후보로 단독 결정을 한 겁니다. 남북한 공동 유치에 도전했던 우리 정부는 매우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래왔다면서 IOC 집행위의 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스포츠를 통한 협력과 9.19 정상 간 합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남북 공동 유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치부회의 평양 중계를 꿈꿨는데 아쉽게 됐네요. 네. 근데 국장 그러면은 2032년이면 네. 11년 뒤인데 11년 뒤죠. 너무 네. 장기 집권을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요? 연세가 진행을 하시면은 제가 지금 뭐 30대, 40대인가? 네, 하여튼 뭐. 제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부회의가 저는 뭐 그때 없을지 모르지만 정치부회의가 평양 중계를 하면 좋겠다. 그 취지였죠. 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얼굴 쳐다봐요. 팩트입니까 그게? 팩트예요? 알았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조멘토가요, 약간 사오정기가 있어요. 좀 뜬금없이. 사오정을 말씀하셔서 든 생각인데 4시만 정치부회의 4.5정 딱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왜 그래요? 조반장도 회의 끝나고 후반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조멘토. 조멘토도 회의 네. 끝나고 남아서 류반장 아니, 왜 그래요 다들?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이름을. 코치를 받아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사오정이 그 약간 좀 샤프한 이미지만 있어도 우리가 4시 5시 때 그 연이어서 하니까 이름으로는 괜찮은데 원래 사오정이 그 원전에서는 어떤 이미지예요? 원전에서요? 그 만화 영화로만 봐가지고 좀 잘 안 들리고 이제 이런 건데. 그 만화 영화에서는 그렇죠. 네, 네. 국장 근데 사오정하니까 국장 삼장법사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알았어요. 이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자, 좋아요. 넘어가요. 시간 없어요.
자, 아까 이제 토마스 바흐 위원장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오늘 나온 역시 속보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완전한 개최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바흐 위원장이 얘긴데요. 모든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쿄 대회가 완전한 개최를 향한 단계에 들어섰다라면서 예정대로 도쿄올림픽이 열릴 거란 점을 강조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본인의 방일 계획도 밝혔는데요. 격리 기간을 감안해서 다음 달 중순에 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당초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방일할 계획이었는데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또 긴급 사태가 연장이 됐고요. 이 계획을 취소했었습니다. 네. IOC가 이제 도쿄올림픽 강행 의지를 내비친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임에는 틀림없고요. 지금 아까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들, 이제 주요 후보들이 이제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강창일 주일 한국 대사가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죠. 네, 강창일 대사가 일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강 대사는 한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바라고 지지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방한했었던 점을 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때 방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방일 이야기까지 꺼낸 걸 보면은 올림픽 보이콧에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그런 발언으로 일단 해석은 되는데 또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또 봐야죠.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최근 왜요? 여기 정혜원 분들이 삼장법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제가요? 의견들이 닮았다고요? 많고요. 그 삼장법사도 그 만화 영화 아까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럭국장 얘기도 반응이 좀 좋았었는데 아, 저희는 네. 사실 복국장과 저희 복덩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었는데 정혜원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네. 이름으로 복덩이 네, 근데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정감은 있는데. 저는 복장법사에 한 표 걸겠습니다. 준비한 게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계속해서 말을 끝내 조멘토가. 좋아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최근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요. 서울중앙지법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잖아요. 그 이후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강창일 대사가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강창일 대사는 한국은 완전한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어서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판사가 자신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판결은 1심이어서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양국 정부가 그전에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각하 판결 관련해서 이제 각계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청와대 청원도 많이 들어왔고 현직 고등법원장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죠, 오늘. 근데 황병화 광주 고등법원장이 법원 내부망에 이번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한 걸 올렸는데 한마디로 넌센스다라면서 날 세웠습니다.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문제는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국제조약인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 걸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강제로 데려가 일을 시킨 뒤에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가 법 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톡 쏘는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7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대선 도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최 원장 지인의 말을 빌려서 최 원장의 친구와 동료들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최 원장이 대선에 도전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지인은 최 원장이 거의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 표명은 시기의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 원장과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처음 만났던 6개월 전을 오전 9시 대권 도전 결단의 시간이 오후 3시라고 한다면 지금은 정오쯤은 온 것 같다. 그러면서 결심이 임박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하도 지인 측근, 최측근 소식통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또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일단 좀 맞다는 그런 지적이 많고요. 자, 그리고 군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로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을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네, 그 군 관계자에 따르면요. 군 검찰단이 지난 9일 공군본부 검찰부와 법무실 내 인권 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단 수사관들이 법무실 관계자들과 웃고 떠들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한 수사관은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친정집은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번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전개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뭐 관련된 보도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군 검찰단에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류 실장? 네,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수사관은 군무원으로 피압수자의 저항감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었지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사관을 압수수색 같은 직접 수사 업무에서 즉각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직접 수사가 아닌 포렌식 지원 같은 수사 지원 업무만 맡게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시민단체와 학계, 또 법조계 등의 각계 전문가 10명이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군 검찰 사상 처음으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된 겁니다. 군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제목을 정리하겠습니다. IOC 독도 표기는 지정학적 표시일 뿐, 자위대도 독도 도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회 상황실을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은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후 국회에 불어닥친 후폭풍을 다루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수사는 당연하다, 다른 사건도 더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죠. 가능한 피하고 싶은 사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요. 네, 정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산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입니다. 반면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의 지향점으로 삼은 검수완박, 반발하면서 직을 던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가 7호고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위증 강요 의혹 수사 방해가 8호입니다. 직권 남용 혐의고요. 출범 초기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공수처,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이 정확히 마주보고 선 셈입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당연히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은 공수처와 별개로 이미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송영일 대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파일을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이라는 분이 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면 이 5천만 국민의 민족의 생존이 걸린 자리인데 얼마나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공수처가 이번에 수사에 착수한 사건 외에 다른 사건들도 공수처가 추가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수사는 조국 전 장관에 비하면 황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일단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갑자기 협찬 액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협찬을 한 업체가 윤 총장의 중앙지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던 업체들입니다. 그럼 이건 뇌물 혐의나 의심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즉각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아직 당원은 아니지만요. 야당의 수사를 위한 곳 야수처냐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가 야당 인사 탄압하는 야수처의核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는 시기, 내용, 수사 계기가 모두 석연치 않다고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앞서 윤석열 파일을 언급한 사실을 들어서 집권 세력과 공수처가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 시험대에 오른 건 윤 전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고 했는데요. 공수처의 수사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죽이기다, 신독재 플랜이다, 한층 날선 언어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천운, 즉 하늘이 내린 운이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자기 힘으로 크게 된 사람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은 주변 도움으로 크게 된 사람인데 그보다 더 운이 좋은 천운이 온 사람은 정권이 탄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실은 선거운동을 조국 추미애 장관이 다 해줬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정권 자체가 윤석열 선대위원회 같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흐름이? 그렇죠.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또 국민들이 동정심을 갖게 해주고. 네, 하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선거운동을 해줬다라고 표현을 한 사람 추미애 전 장관인데요. 윤 전 총장의 공수처 수사를 누구보다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톡 쏘는 조멘토가 꽝 잡는 건 매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추 전 장관은 이 7호 사건, 오피모스 부실수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감찰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에서는 문제가 꼭 드러날 거라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치 검사가 바로 대권을 지탱한다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공수처의 수사 착수에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두 사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뒤에 정식으로 입건을 하기까지는 3, 4개월이 걸렸는데요. 상당히 고심한 흔적입니다. 사실 두 사건 모두 당시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혐의를 밝혀낸다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까지 밝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반면 큰 소리만 낸 채 용도 3위로 끝난다면 윤 전 총장이 즉 공보 담당자로 삼았다는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이 윤석열 현상을 분석한 과거 칼럼. 이런 구도가 되풀이될지 모를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파장이 클 듯한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대선 주자 소식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 오후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공수처 수사 착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윤 전 총장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는 덕담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좀 빨리 등판하라, 이게 입장이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공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실력 쌓으셔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지사 최근 기본소득과 이 경선 연기론, 개헌론 등을 화두로 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의 협공을 받고 있는데요. 화살을 야권 주자들에게는 돌렸었는데 이번에는 여권 주자들에게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같은 날 발표한 개헌에 대해서는 왜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느냐 반문한 겁니다. 지금 방역이나 이 민생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고통받고 있고 또 그 문제 해결에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해도 쉽지 않은 판에 여야 간 합의도 쉽지 않고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그 일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 그 문제 지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론에 대해서는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 대책 그리고 현실성을 지적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기본소득의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했던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을 콕 집어서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도요, 다시 한번 신뢰를 강조하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요.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원래 정치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신뢰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네, 여권 주자들의 실명까지 콕 집어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반박을 제시한 이재명 지사.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특유의 사이다 발언으로 복귀하려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발제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공수처 수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공수처는 야수처, 윤석열 수사에 명운 걸린 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식 행보가 최근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추미애 전 장관도 상당히 이제 보폭을 넓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 실장이 소개했지만 오늘은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을 사실상 악마에 빗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악마에 던져주는 시기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고, 자, 추 전 장관이 오늘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포함해서요. 당시 이제 어떤 임명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네, 추미애 전 장관은 이용구 전 차관이 법무실장으로서 모인 개혁 입법에 대한 기여를 높이 샀었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관 임명을 추진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고검장 중에 가장 막내급 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해온 관행을 깬 것이다라고도 했는데요. 최근 불거진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사건 자체는 자세히 몰랐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누군가는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럴 만한 분도 아니었고요. 상당히 시사적인 분이었고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리거나 할 분도 아니었고 그냥 좀 그게 그 당시는 무혐의 됐다라고 그렇게 지나가듯이 얘기를 한 거여서. 네, 그러니까 당시에 지나가다 얘기를 듣긴 했지만 무혐의가 됐다고 지나가듯이 들었다는 겁니다. 엄청 큰 사건이고 공식 보고가 됐는데 매장이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제가 친소를 떠나서 묵과할 성격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 입장을 밝힐 걸로 일단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담집 발간도 앞두고 있다고 전에 조멘토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경선 연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류 실장. 이재명 지사가 다시 한번 선을 그었죠. 네, 어제 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였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정치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신뢰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계 의원들도 경선 연기 반대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이 정성호 의원은 입으로만 선공후사, 말로만 선당후사하고 개인적인 권력욕만 추구하는 정치는 자신을 망치고 당과 나라에도 해악을 끼친다라고 했습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쪽에서 좋은 명분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개인의 권력욕 을 추구하는 것이다 꼬집은 겁니다. 네, 이 지사 측 이규민 의원도 경선이 흥행을 못해서 패배했던 선거는 없다. 이번 보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금 원칙을 훼손해가며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선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롯해서 이광재 의원, 김두관 의원 등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정세균 전 총리도 경선 연기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론이 나오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앞서 저희가 이제 박준호 마커가 이제 소개했던 대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제 드디어 당대표가 됐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그 돌풍을 또 염두에 둔 측면도 있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좀 대선 흥행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30대 젊은 세대로서 여러 가지 당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도 정치권에서 있는데 최근에 조국 사태 사과, 부동산 투기 의원 12명 전원 탈당 권유 등 이 쇄신책을 내세우고 있는 송영길 대표와 카운터파트,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평소에 논쟁을 즐기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죠. 만일 야당 당대표가 되면 2주에 한 번 정도 고정 인터뷰로. 저는 그런데 이런 인터뷰가 좀 어색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상대가 있고 좀 맞받아치는 걸 좋아하는 그것이고 좋은 상대를 좀 찾아주십시오. 좋은 상대로는 사실 그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나오시면 썰전을 같이 벌이겠다. 아이고, 송 대표님이 응해주시면 저야 땡큐죠. 예, 저희 뒤에 진행되는 이 썰전 라이브에서는 이미 섭외 작업에 들어갔더라고요. 빨리 섭외해요. 예, 섭외가 되면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저희 그 정의원분들에게 좀 인사도 하시고 그렇죠. 정말 필요하다. 그럼 저도 이렇게
정동남 점을 딱 찍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 그게 보여. 뭐예요? 그게 뭐예요, 갑자기? 정미 제가 준비했는데 안 찍히네요. 손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손에 붙었습니다. 좀 연습을 해요. 그런 거 할 때는. 직접 오시면 그때는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미리 얘기 좀 해줘요. 깜짝 놀랐잖아 지금. 뭐 이상한 거 하는 줄 알고. 찍히네 이게. 네. 그런데 진짜 이준석 대표한테 선배 문자를 보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꼭 정혜원이 맞다면은 반드시 좀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뭐 지금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이준석 돌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어차피 대선이라는 이제 큰 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아마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미치는 영향도 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보통 저희가 뭐 편의상 빅3라고 많이 부르는데 후보군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네, 그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제 부캐를 마련을 했는데요. 스스로 경선 흥행을 위한 매기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는데 본인의 부캐 이름도 최매기로 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같이 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걱정 마, 당신은 귀한 사람. 함께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 뭐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도 많이 나는데 요새 뭐 이영 의원도 그렇고 뭐 그 태용 의원도 그렇고 막 다 이제 춤도 추고 랩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 전에 최무순 지사였어요? 네, 최무순 지사였어요. 그래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 네, 저도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보고 나서. 그 조멘토도 점 찍었네 이제 점. 그 정도 가지고 티가 안 나요. 그 정도 가지고 티가 안 나고. 저 정도는 해야 되죠. 부캐 정도는 해야지. 점에 네. 좀 주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유 실장. 정말로 이제 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사람 같은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네, 다른 좀 재미있는 영상을 또 올린 사람이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죠. 틱톡인데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소셜미디어거든요. 여기에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춤을 추는 모습을 올린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뭐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얼른 일어나서 춤추지 않고 네, 저 책상 배치가 저희 정치부회랑 좀 비슷한데. 그림 비슷한데요? 네. 네. 국장이 만약에 롤린 춤을 저희가 추시면 저희도 이렇게 원고를 집어 던지면서 알았어요. 한번 네. 해보도록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못 출 거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한 거잖아요. 웃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지금은 안 되고요. 제가 춤을 잘 추면 어떡하려고요. 잘 추면 저희도 박수 드려요. 그래요? 저희 호칭 틀리면 추시는 걸로. 그건 나중에 이제 정 의원들 의견을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결정한.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국회 상황실 일단 제목을 정리를 할게요. 공수처는 야수처 발끈한 국민의힘,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이 시각 다정회의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7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김민웅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가 그대로 SNS에 노출됐었죠. 경찰이 이걸 사생활 누설 금지 위반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이름을 가리고 올린 민경국 전 비서관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를 혹사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상임대표로 있던 시절 길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강행했다며 윤 의원을 고발했는데요. 이에 윤 의원은 명예훼손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이준석 돌풍이 현실화됐죠. 국민의힘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당대표가 선출됐는데요. 정치권과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자, 정치부회의를 끝내기 전에 이제 그 속보가 몇 가지 들어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최근에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이취임식도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들어온 속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남관 신임 법무연상이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취임사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조 원장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직무 대행을 맡아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아왔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가 됐던 이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었는데 그 후에 지난 4일에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이제 사실상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사에서 조 원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권력 앞에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라 이런 메시지도 함께 내놨습니다.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뭐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30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 한국 정치사에 상당히 큰 뭐 일종의 이제 충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 이쪽 보도를 보니까 뭐 아까 이제 문 대통령도 직접 전화를 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호평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뭐 상당히 뭐 많은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제 중진 초선 모두가 이제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은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벅차다. 이제 보수의 혁신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좀 반응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초선 의원들,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은 뭐 입장을 많이 내고 있고 역시 이제 변화를 그동안 강조해 왔기 때문에 뭐 초선 돌풍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왔고 또 하태경 의원도 이제 입장을 냈네요. 다음 주에 대선 도전을 선언할 예정인 하태경 의원도 얘기를 했고 다만 또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은 아니고요. 그 일종의 이제 강성 보수 쪽이라고 봐야 될 텐데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전당대회 그 전자투표에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투표율이 20%가 늘었다.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관련한 내용은 박마커가 추가로 좀 취재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